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살다 살다 제가 이 채널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 사연을 공개하는 날이 찾아올 줄이야.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 직업이 의사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예상하시나요? 다들 사자 직업 가진 남편 만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저도 남들이 전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게 아주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제 손에 쥐어지는 수 많은 보상들. 하지만 이 모든 게 전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야 말았죠. 평생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 버팀목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해탈을 했나 궁금하시죠? 정말 기가 막힌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부유하게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정말 돈이라는 걸 아낌없이 자식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죠.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태어났으니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었죠. 부모님께서도 그렇지만 조부모님께서도 역시 늦둥이로 태어난 남자아이에게 상당한 관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저도 참 예쁨을 받고 자랐지만 동생에 비하면 택도 없었죠. 동생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동생에게 빼앗기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더 어린 동생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저랑은 집안 차이가 꽤 나는 남자친구였어요. 아, 애인 사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남자인 친구였습니다. 초중고를 같이 나왔는데 상당히 똑똑한 친구였었죠. 저희 집안에는 돈이 꽤 많았기 때문에 늘 제가 간식거리를 사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끈끈하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못하는 축에 속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것밖에 없었지만 예중이나 예고에 갈 실력에는 미치지 못했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을 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어디 시집이라도 잘 가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닥달에 어쩔 수 없이 미술 공부를 12년이나 했고 결국 미술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남사친인 민준이는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붙지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이가 살짝 멀어진 것 같아요. 저는 서울권에 있는 그럭저럭한 대학을 들어가서 20살을 만끽하느라 바빴고 민준이는 공부를 하느라 바빴으니까요. 매일같이 학교에서 만나고 집에 같이 가던 민준이와 연락도 뜸해지고 얼굴 한번 보기가 참 힘들어졌죠. 재수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술을 먹고 노느라 바빠서 민준이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민준이가 당당하게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의대에 합격한 뒤로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학교 생활에 치여 바빴고 저는 있는 돈 펑펑 써가면서 제 생활을 즐기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저는 겨우겨우 학점을 맞춰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회인이 되었어요. 회사에 취직을 하자니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고 자격증 또한 없었고요. 백수로 살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죠. 다들 바쁘게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정말 아직도 갓 20살인 것 마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러자 저희 집에서는 매번 집에서 미술 활동도 하지 않고 먹고 자기 바쁜 저를 걱정하며 하루빨리 시집이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닥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얘, 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니? 여자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빨리 시집을 가야지. 그래야 너의 가치도 인정받는 거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가치가 나이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아직 20대 중반인데 무슨 결혼을 벌써 하라고 그래요.
얘는 어릴 때 시집가야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법이야. 나도 27에 결혼해서 너 낳고 키웠다. 너도 내년이면 27 아니니 딱 그때가 결혼 정년기라고. 노처녀 소리 들으면서 살 거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좋은 집안에 시집갈 생각을 해야지. 엄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직 친구들은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각자 일하기 바쁜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제 인생 찾아가려고 노력할 거니까 그냥 냅둬요. 엄마가 이렇게 내 인생에 참견을 하면 나도 정말로 엇나가고 싶다니까요. 어이씨구 이 기집애가 내가 다 너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지. 네 친구들은 친구들이고 너는 평생 그림이나 그려놓고서는 어디 취직이나 하겠어? 아 그렇다고 뭐 어디 미술전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아니고 어디서 불러주는 것도 없잖니. 그러지 말고 현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엄마가 좋은 짝 알아볼 테니까 결혼 준비나 하고 있어. 아, 아직 20대라고요. 엄마, 나도 내 인생을 좀 즐겨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일이랑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시집을 가서 얽매이면서 살아요? 그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건 여태 즐길 만큼 즐겼다는 소리다. 그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푸릇푸릇하게 본인 꿈을 키워갈 나이인데 시집을 가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주말마다 친정엄마께서는 선자리를 들고 오셨어요. 중소기업 운영하는 집 막내라더라. 얘는 변호사 사무실 다닌다더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같이 뭔가 끌리는 사람도 없었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 같아서 제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대꾸를 하고 피하다가 결국에는 손붙들려서 선자리에 몇 번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선자리에서 별로 관심 없는 티 팍팍 내면서 애프터 신청을 거절하면 그저 공짜밥이나 먹고 돌아오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만남을 가지다가 길에서 우연치 않게 민준이를 만나게 되었죠. 와, 야, 김민준. 진짜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네?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나? 의대 가더니 바빠도 너무 바쁜 거 아니냐? 아, 그러면 지금은 의사 된 거야? 뭐 하고 지내고 있어? 너 요즘 선보러 다닌다면서? 이야, 바쁜 와중에도 내 소식은 빠삭하게 알고 있네. 그건 또 어디서 들었대? 하긴 우리 아버지랑 너네 아버지랑 워낙 친하게 지내시니까 너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 법도 하겠다. 아, 진짜 죽을 맛이야, 죽을 맛. 내 나이에 벌써 선을 보러 다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했어. 그렇게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인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부모님께 끌려다니고 그래?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용돈 받아가며 생활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안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진작에 안 받겠지. 그럼 좀 갑작스러운 말이긴 한데 너 나랑 연애할래?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서 얘가 지금 저한테 장난을 치는 건가? 하고 한 3초 정도는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도움받은 게 많아서 자기가 고백을 해봐야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자기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것 잘 아니까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당당히 의대에 진학을 했고 벌써 앞가림 잘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당당해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사귀자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민준이는 꽤 훤칠하니 잘생긴 인물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인기가 참 많았었고요. 늘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고백을 거절하고 친구들을 멀리하면서도 제 옆에는 꼭 붙어 있어 주었던 친구였죠. 그게 저를 향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나 봐요. 선자리에 나가는 것도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었고 늘 애프터 신청을 거절하면 등짝을 얻어 맞아야 하는 것도 지겨웠는데 민준이 정도면 횡재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창 시절과 달리 선이 굵은 남자가 된 것도 달리 보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제가 누구를 만난다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연애를 하니 더 이상 선자리에는 나가지 못하겠다고 집안에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민준이와 저는 나이 26에 만나 민준이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일을 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부모님께도 민준이와의 연애 사실을 들키고야 말았죠.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집도 가깝고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 오며 가며 사람들 눈에 띄었고 결국 남자친구가 민준이라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죠. 딱히 반대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의사라는 당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꽤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신 언제 결혼할 거냐, 의사가 되었으니 빨리 결혼해라 닥달은 이어졌습니다. 뒷바라지 실컷 해놓고 차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친정엄마께서는 제 등을 떠미셨죠. 결국 저희는 그렇게 등 떠밀리듯이 31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았어요. 민준이와는 워낙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사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표정만 봐도 감정을 눈치채고 배려해 줄 수 있었거든요. 보통 배려를 받은 사람은 저였지만 그런 민준이의 세심함에 저는 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오랜 시간 저를 좋아했었다는 그 말처럼 연애하는 기간에도 모든 중심이 저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사랑받는 여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늘 제 곁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할 때 남편 집 사정이 좋지 않으니 사업을 크게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집도 해주시고 의사 사위 맞이한다고 차도 한 대 선물을 해주셨었거든요. 병원 열쇠까지 떡하니 쥐어줘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같이 동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돈 욕심이 나서 아버지께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는 회사에서 횡령과 배임을 했다며 쫓아내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생겼고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셨기 때문에 저희 집 사정은 단박에 어려워졌어요. 거기다가 동생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7살 나던 동생 기억하시죠? 그 동생이 학창시절에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자퇴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는 꼴을 보다 못해 아버지께서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하신 거죠. 남동생은 한국에서 트라우마에 빠져 멍청하게 사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에 가서는 꽤 적응을 잘 하고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비라는 게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그때는 아버지의 벌이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미국에서 지내며 성격도 다시 밝아졌고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을 빵빵하게 받으니까 대학도 조금 늦게나마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미국 생활에 적응하며 살고 있던 동생에게 집안이 망해버렸으니 돌아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동생의 상황을 생각하면 돌아오라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집안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아버지께서는 사업장에서 쫓겨나서 돈도 없고 벌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생의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게 상황을 극복해야 했어요. 가족의 생활을 희생해서 동생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불만이었죠.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지역이 보고 이제 미국 생활 청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 걸. 왜 엄마 아빠가 돈까지 빌려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야? 걔 이제 대학 졸업해서 미국에서 무슨 취직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 지가 돈 벌어서 생활하는데 왜 엄마 아빠가 해줘야 하는 거냐고. 얘는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겠니?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 집값만 해도 얼만데. 그 돈을 걔 월급에서 어떻게 다 처리를 해. 그런 게 답답하다는 거야. 엄마랑 아빠도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아빠 지금 재판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수없이 나가는데 누구 배를 채워줘. 이러다가 엄마랑 아빠 쌀값도 떨어지겠다. 내가 진짜 속상해 죽겠다고요. 왜 자꾸 우리 지혁이를 걸고 넘어지고 그래. 그래도 너한테 돈 달란 소리 안 하는 게 어디니? 어머, 돈 달라 소리만 안 했지. 은근히 사정 이야기하면서 도와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아니, 김서방이 의사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지혁이 생활비 못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말인데 너희 집 말이다. 그 집 우리가 해준 집이잖니?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내놓으라고요?
내가 언제 그렇게 날강도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아유, 그냥 그 집으로 대출이나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 말이지. 너도 알잖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정이 힘든지. 그 정도는 네가 눈치 빠르게 알아서 척척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해? 사실 친정엄마께서 날강도처럼 그 집 내놔라고 한들 할 말 없긴 했어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니까요. 명의도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집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랬지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참 고민 끝에 놀라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처가 사정이 그런 줄 몰랐네. 사정이 그렇게까지 힘든 거였으면 미리미리 말을 했으면 좋았잖아. 우리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자. 그게 처가에도 도움이 되는 일 같고 우리도 빚진 것 없는 기분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결국 전셋집 대출받아서 구하고 원래 살던 집 빼고 그 집 팔아서 아버지 변호사 비용이랑 남동생에게 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너무 답답했지요. 물론 트라우마가 있는 동생이 안타까운 마음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가서 대학 졸업하고 집 밥벌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줄 일인가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집을 이사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모가 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집 잘 살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그 집을 팔고 왜 전세집을 대출까지 받아서 구하니?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집이 뭐 특출나게 좋은 집도 아니고 거기서 거기로 이사를 가면서 아니, 멀쩡한 집 팔아다가 왜 전세를 가냐 이 말이야. 그게 저희 집 사정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친정에서 돈이 좀 필요해서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라 팔아치운 거예요. 뭐라고? 아니, 아직도 그 일이 해결이 안 된 거였어? 아니, 뭐 듣기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신 거라고 하더니만 사돈이 누명을 쓴 게 아니었단 거야? 정말로 횡령이니 배임이니 그런 걸 하셨다고? 아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누명 맞아요. 저희 가족들 모두 충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슴 아프다고요. 우리도 뭐 알건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라고? 치사하다, 치사해. 그 집 우리 아들 의사라고 이 정도는 대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사준 집이면서 2년도 못 살고 나와야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머님, 치사하다니요. 사정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그 집이 애초에 저희 부모님 명의였잖아요. 저희한테 어느 정도 자금 마련할 때까지는 들어가 살아도 된다고 배려를 해주신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됐지. 줬다 뺏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그러니까 말이야. 집 해줬을 때 우리 아들 명의로 줬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의사인 우리 아들 데리고 갔으면 그 정도도 안 해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동기들은 아주 더한 것도 받아 챙기던데. 아유, 내가 답답해서 원. 저 정말 속상해지려고 해요. 어머님, 저희 집안 사정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보자고 하셨어요? 에휴, 내가 이런 마당에 말을 꺼내야 하나 싶긴 하다만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보자고 한 건 맞으니까 그냥 딱 까놓고 말아마. 아니, 이번에 독일에서 새로운 주방 시스템이 들어왔다지 뭐니? 우리 집 싱크대가 오래됐잖니. 보니깐 과일 세척부터 컵 세척까지 한 번에 되는 싱크대가 나왔다고 하더라. 견적 받아보니까 2천만 원 정도 하던데 너네가 좀 바꿔줘라. 네? 2천만 원이나 하는 주방 싱크대를 바꿔달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2천만 원 부어서 싱크대를 바꿔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내가 그 정도 호강도 못 누려? 내가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반찬 만들고 집안일 하는데 아니, 당연히 편리한 거 써야지.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할부도 된다고 하더라. 무이자로 12개월까지 된다고 하니까는 우리 아들한테 말이나 전해놔. 효자 아들이 그거 하나 안 바꿔주겠니? 저희 사정도 생각은 해주셔야죠. 어떻게 너희 사정만 생각해? 어? 없는 형편의 아들 의사 만들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지. 그리고 너도 참 그렇다. 미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우리 아들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의사 만들어 놓은 건데 나한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생각을 해야지. 시모는 사치가 엄청나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아들이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죠.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개천용이기도 하고 없는 살림에 시모가 정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학비 대주고 의사 만들었으니까 보상 심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애초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집 해준 것도 다 시모가 욕심 부려서 그 욕심 맞춰주려고 했었던 것이었기도 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으니까 우리 딸 의사한테 시집 간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해준 거 잘 알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우리 집안 사정 뻔히 알고 남편이 지금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얼마나 버는지도 잘 알고 있으면서 2천만 원짜리 싱크대를 해달라는 건 얼탱이 없는 소리 아니겠냐고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 집에 독일 싱크대가 들어온다고 한들 공간 효율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시스템이 들어갈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 상판 다 포기하고 싱크대만 두시려고요? 그런 건 아일랜드 식탁에 있으면 몰라도 어머님 댁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차라리 국내 브랜드에서 알아보시는 게 훨씬 효율성이 좋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보고 배우고 자란 게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알아보겠어요? 저 미대 나온 여자라고요. 아무튼 제가 은근히 바른 소리 하면서 시모가 쓸데없는 사치를 부리려고 할 때마다 자중을 시켰지요. 근데 백이면백 자중을 시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란 말이겠어요. 제가 10번 중에 9번을 막아도 한 번은 해줘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싱크대 이야기 꺼낸 것도 솔직히 진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거 안 해줄 거면 이거라도 해다오 하면서 말 꺼낸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죠. 제가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지요. 우리 남편이 또 은근히 효자거든요. 본인이 대학 다닐 때 대학 등록금 되는 거 시모가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해준 걸 알아서 시모한테 애틋한 정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물론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아들 의사 만들겠다고 밤이고 낮이고 굳은 일 다 해가면서 돈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싱크대가 너무 비싸면 내가 다른 거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해다오. 그건 그렇고, 너네 집 사정이 그래서 어떡하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병원도 개원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아유, 우리 아들 병원 개원 못하는 거니? 글쎄요.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 개원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겠어요. 아니, 약속을 했었던 건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을 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곱게만 자라온 너한테 장가를 보냈겠어? 솔직히 말해서 개원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하니까 처가 빵빵해서 개원해준다는 말에 홀라당 장가 보냈더니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내가 아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속이 안 상하겠어요? 일부러 제 속이 상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할 말 없는 거 아니거든요. 어머니께서 여태까지 사치 부렸던 것들만 안 하셨어도 그이가 징직에 개원을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요. 어머님, 지난번에 사셨던 명품 가방도 아낀다고 한 번도 못 드셨었죠. 가죽 관리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이래서 명품도 써본 사람들이나 쓰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서 필터 없이 확 쏟아내버렸더니만 시모가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어디 말도 못하지요. 우리 시모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맨날 동네 사람들 만나서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시장 가서 장 보는 사람인데 명품 가방 사봐야 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 만날 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동네 2,000원짜리 커피 마시러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그냥 말을 해도 뭐라 대꾸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정도 괜찮아지겠더니 했었는데 여전히 저희 집안 사정은 좋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친정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으니 더 이상 동생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제서야 동생도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쉬쉬했었는데 돈이라는 건 없어지면 확 티가 나는 법 아니겠어요?
그러니 동생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서는 캐묻게 되었고 친정엄마가 결국 솔직하게 다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아버지께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셨기 때문에 일정 지분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는 건데 그동안 이리저리 생활비 마련해서 쓴다고 빚진 것들이 많아서 받아봐야 또이또이였어요. 지분이라고 해봐야 인정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어떨 땐 너무 통쾌하지만 어떨 땐 야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요. 그래도 아버지가 징역을 살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천만다행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자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재판 다 끝나고 일도 다 정리되고 나니까 시댁 것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시모가요. 사준 집까지 뺏긴 마당에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랑 계속 같이 살아야겠니? 어디 병원이라도 개원해주면 모를까? 요즘 병원 개원하는데 5억 이상 든다고 하더라. 5억. 재판도 다 마무리됐고 어느 정도 지분 판 돈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개원해줘라. 받은 거 하나 없는데 그거라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해서 의사 만든 우리 아들 인생 다 헛산 게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분해서 내가 잠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개원해줘라. 그러면서 닥달을 해대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인생 활짝 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나름 노력 엄청 했거든요. 시집 올 때 집도 해왔지. 물론 지금은 없지만 차도 선물해줬지.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불철주야 출근길 챙기고 퇴근길 챙기고 남편이 집에서도 뭘 하든지 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홀라당 불여시처럼 남편을 체간연으로 몰아가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거절은 다 했어요. 어머니, 제가 무슨 몸뚱이만 들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저희 부모님 지금 이리저리 빚에 치여서 노후 자금조차 제대로 마련을 못하신 상황인데 무슨 개원을 시켜주냐고요.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린 게야. 아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기대어서 살아야 한다는 뜻 아니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시켜 의사 만들어 놨더니 부양할 가족이 도대체 몇이나 된다는 소리야. 의사 만들어 놨더니 처가에 홀라당 다 빼앗겨서 빈털털이 되게 생겼네. 저도 진짜 시어머니랑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하루 종일 수술하고 녹초가 되어서 돌아오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흉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제가 죽겠는데 지금 누구를 걱정할 수 있겠어요? 제발 시어머니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또 했다니까요. 남편이 결국에는 제가 너무 못 견뎌 하면서 힘들어하니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개원 타령 좀 그만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그렇게 노력해서 의사로 만들어낸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 시어머니가 들어먹을 줄 알았는데 우리 시모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 진짜 저희 두 사람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쓸데없이 개원 타령을 해서 안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세요? 개원은 지금 당장 생각조차 없다고요. 뭐야? 아니 개원을 해야 진짜 의사가 되는 거지. 자기 병원 떡하니 가지고 있는 거랑 남의 병원에서 일하는 거랑 같아.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이런 꼴 보겠다고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킨 줄 알아? 이 모자란 놈아. 저가에서 받을 건 다 받았어야지. 도대체 그 집은 왜 팔아줬어? 어? 네가 챙긴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무료 의사인데 의사면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제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놈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 다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이랑 이혼까지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막말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뭐 이제 와서 미술학원이라도 차릴 거야? 어쩔 거예요. 대학 졸업한 이후에 붓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냥 적당한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는 말에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사치에 자존심 부리는 시모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 집에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원래 아버지들끼리 친하게 지냈었다고 했잖아요. 시모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확 쏘아붙인 거죠. 아마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닌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심통이 제대로 났나 봐요.
아니 아들은 미국에 가서 호의호식하게 뒷바라지 다 해줬다면서? 딸은 왜 모른 척이에요? 사준 집까지 팔아치우게 만들었으면 적어도 개원은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인 사위 봤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 말 듣고 한참 고민을 하신 거지요. 솔직히 제 동생에게 쏟아부은 돈 진짜 만만치 않은 돈이긴 하거든요. 애가 한국에서는 적응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보낸 건데 미국에 가서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 지원 아끼지 않고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제가 집안 망하고 동생 한국 들어오라고 해라. 할 때도 생활비 어떻게든 빚으로 만들어 보낸 부모님이니까 큰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내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니? 우리 집이라도 팔아서 우리가 김서방 병원 개원시켜주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 아빠한테 재산이 어디 있어서 뭘 팔아서 개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무슨 재산이 있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말이다. 이거 팔면 그래도 섭섭지 않게 돈이 나오니까 해주겠다 이 말이야. 뭐 뚝 떼어다가 크게 건물 통째로 개원은 못 해줘도 상가 건물에 병원 개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해주마.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엄마랑 아빠는 어디를 가려고요? 대책은 마련해놓고 움직여야지. 얘는 우리 둘이 살 집 하나 없겠니? 아무리 그래도 발 뻗고 잘 집 하나는 있겠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우리 딸이 개원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구박받는 거 내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우리가 결정한 일이니까 토달지 말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 지혁이한테는 그렇게 돈 보태주고 너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말이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국 남편을 불러다가 병원 개원해주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남편도 조금 놀라워하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강경하게 개원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우리 딸 괴롭히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남편 인기 있는 의사예요. 쌍꺼풀을 진짜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서 꽤 유명한 사람들도 와서 수술 받고 가고 그러는 실력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원만 하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이 소리지요. 페이닥터로 일하면서도 꽤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요. 남편은 우리 집에 절까지 하면서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앞으로 걱정하지 마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개업을 하게 된 사실에 신이 났는지 시댁에 가서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또 곱게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건물을 통째로 해주는 게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 아들 명의로다가 해주는 건 맞지? 우리 아들 잘 나가는 의사니까 그에 걸맞게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서 차려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드디어 개원을 해준다는 소식에 시모가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혀서 우리 집은 말이에요. 제 생각해서 친정집까지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하면서까지 성형외과 개원해주는데 시모는 그 와중에 유럽 여행 간 거 있죠. 그걸로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어떤 돈을 끌어다가 개원을 해주시는 건지 알고 있으면서 보탤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어머님 유럽 여행 보내드릴 수가 있어?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보탰어야지. 나도 어머님이 깨톡 프로필 사진에 유럽 여행 간 사진들 안 올렸으면 꿈에도 모를 뻔했잖아. 나한테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었어?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우리 엄마가 이전부터 유럽 여행 노래를 불렀었던 거 잘 알고 있잖아. 견적받아서는 보태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의사인데. 그리고 당신이 사사건건 우리 엄마가 뭘 하는지 뭘 샀는지 나한테 캐묻고 그러는 거 지쳐.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병원을 개원해주는 건데 저한테 지친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병원 개원을 앞두고 남편은 학회가 있어서 4일 동안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개원식 하는 날 오전에야 돌아올 수 있다고 저한테 개원 파티 준비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들도 다 뽑아놨고 직원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개원식 하면서 친목도모 할 거라고 저한테 케이터링 서비스 같은 것도 좀 불러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막판에 준비를 하느라 엄청 바빴는데
시모가 저에게 좀 만나자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모를 만났더니만 종이 한 장을 턱하니 건네더니 턱짓으로 확인해보라고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하고 보니까 이혼 서류인 겁니다. 기가 막혀서 시모를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러니? 거기에 도장 찍어라 하는 거야. 제가 이혼 서류에 왜 도장을 찍어요? 아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런 서류를 주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걸요? 아우, 듣기 싫어. 참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병원 개원식 전에 도장 찍는 게 깔끔하지 않겠니?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이혼을 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게 소원하시던 병원 개원까지 하는 마당에 제가 뭘 잘못해서 이혼을 해야 하냐고요. 솔직히 넌 마음에 안 들었다. 애가 고분고분한 법도 없고 내가 사치 부린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고 말이야. 너 나 유럽 여행 갔다 온 걸로 우리 아들 이 잡듯이 잡았다며?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나한테 효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녀온 건데 네가 왜 난리니?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이것아, 네가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할 입장이야? 부부끼리 당연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공유해야 하는 건데 저한테는 쏙 비밀로 하고 다녀오셨으니 그런 거죠. 우리 아들 돈 쓰는데 왜 너한테 말을 해야 돼? 너는 애호박 하나 사는 것도 우리 아들 허락받고 사는 거니? 어머님, 그건 억지죠. 몇 천 원짜리 식재료 사는 거랑 몇 백만 원짜리 유럽 여행 가는 거랑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는 푼돈이다. 버는 게 얼만데? 거기다가 이제 개원하면 진짜 푼돈이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서로 갈 길 가자. 지금 저희 친정에서 개원해준다고 그것만 먹고 튀겠다는 소리예요? 어머머,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서운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여태 너랑 살면서 쓴 돈이 얼마니? 지금 집 대출금도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갚고 있잖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위자료로 받을만 하지. 적당히 이쯤에서 헤어지는 걸로 하자고. 이혼 도장 얼른 찍어라. 개원하기 전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우리 아들도 비슷하게 의사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지. 뭘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바로 도장 찍어 드릴게요. 지금 바로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어머, 너 진심이냐? 왜 놀라세요? 도장 찍으라고 하신 분이 누군데? 찍을게요. 저도 어머님이 내노란불 하시는 거 싫었어요. 아니, 이제 어머님도 아니지? 아줌마가 어울리지도 않는 사치하고 다니는 거 아주 꼴값이었다고요. 뭐야? 이게 아주 망신을 단단히 당하려고 당장 짐 싸서 그 집에서 나와. 이 이야기 하시려고 일부러 그이가 학회에 갈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이혼하라고 어떻게든 강요하려고요? 일부러 개원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이가 병원 개원은 해야 하니까. 그래, 아주 잘하네. 괜히 우리 아들이 알아서 치울 거 있니? 개원한 뒤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면 지도 알겠다고 할 거다. 너한테서 받을 게 그것뿐이지 않겠니? 아무튼 개원시켜준 건 고맙다. 그러더니만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부탁한다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저도 이를 갈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정도 계획도 없이 바로 도장 찍어준다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개원식 날 오전에 남편이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얼른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 도착을 한 순간 아주 기가 막힌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까지 아주 얼이 빠져서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복수를 했냐고요? 바로 원장 명패를 바꿔버리는 것으로 복수를 해버렸지요. 사실 이 병원 개원할 때 우리 부모님이 집 팔아서 해줬다고 했잖아요. 남편 명의로 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판에 제가 명의를 바꿔버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사실 우리 남편이 페이닥터로 일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 뭐예요. 저는 남편이 자꾸 은밀하게 누군가랑 연락을 하길래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는 사이에 패턴을 열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났으면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서 이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했던 게 아니라서요. 개원 준비 중이었으니까 다 뒤집어 엎고 이혼해야겠다 싶었는데 글쎄 바람이 아니었지 뭐예요?
일하는 간호사랑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인간이 일부 환자들에게 영양제라고 속여서 잠이 푹 잘 오는 불법 시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불법 시술을 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큰 돈을 주고 처방을 받아서 오남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서 번 돈을 간호사랑 둘이 나눠 가지고 있었던 거였지요. 그래서 시모의 사치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월급 외에 들어오는 수당이 많으니까요. 이거야말로 징역감 아니겠어요? 제가 의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난리를 쳤더니 남편이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실수했어. 우리 엄마 사치비 감당하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했거든. 정말 미안해. 개원하면 이런 일 손도 안 댈게.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월급 들어오는 거 전부 당신 통장으로 주고 당신이 관리할 수 있게 할게. 그러면 우리 엄마 사치도 그럼 막을 수 있지 않겠어. 개원을 처가해서 해주는 거니까 통장 관리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하면 우리 엄마도 찍소리는 못 할 거야. 여태까지는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면 그걸로 생활을 했었는데 월급 통장을 저에게 주겠다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번만 눈 감아주자 싶더라고요. 제가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친정에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남편은 2번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각서도 쓰고 저에게 병원 명의도 제 명의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대신 시모가 이 사정을 알면 난리칠 게 뻔하니까 시모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으로 의리되었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했어요. 제가 이거 신고라도 해봐요.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개원도 물 건너가고 의사 면허도 정지될 텐데요. 저는 어쨌든 제 생활을 이어가야 했으니 눈 한 번만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약점을 잡았으니까 저도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 거지요. 근데 이걸 시모가 개판을 치네요. 원장 명패는 누구로 바꿨냐고요? 아니, 대표 원장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페이닥터로 일하겠다는 사람 엄청 많던데요. 명의는 제 명의지만 제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니 대체자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두니까 하루에도 몇 통씩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루 만에 면접 보고 나이도 꽤 있고 경력도 오래된 사람으로다가 뽑았습니다. 개원식 날 딱 오픈을 했으니 시모랑 남편이랑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들 명의로 우리 아들 병원 개원해주겠다고 했으면서 다른 의사를 대표로 앉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당신 나한테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이런 장난은 좀 과하다 싶은데. 아줌마, 혹시 이혼 서류에 제가 도장 찍었다는 사실 아직 이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이 시모를 노려봤고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말았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좀 찍었다고. 우리 아들 명의로 준 병원을 어떻게 네가 가로채고 남을 원장으로 앉혀. 아우, 이 병원 우리 아들 명의로 된 병원이잖아. 우리 아들이 대표 원장이라고. 아, 그 명의 믿고 그러셨구나. 아줌마, 이 병원 명의 제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인간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질러서 아마 경찰이 데리고 갈 거예요. 이 사람 오기 전에 제가 신고를 해놨으니까 지금쯤은 뭐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경찰이 들이닥쳤죠. 증거가 저한테 고스란히 다 있는데 신고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남남이 될 사이인데 말이죠. 남편 놈은 불법 시술로 인한 약물관리법 위반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었고 남편 놈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대로 찍소리 한번 못하고 끌려가게 되었죠. 남편 놈이 정말 경찰에게 인계되는 걸 보더니만 시모는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제가 왜 이런 걸로 누명을 씌워요? 누명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 바로 전데요. 왜 이런 짓을 했겠냐고요. 아줌마 사치 감당하느라 돈이 필요해서 그랬나 보죠. 아들놈 의사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아들 패망하게 만드는 것도 아줌마 짓이네요. 뭐라고? 아이고 내 사치를 감당하느라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 앞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 아들 어떻게 해?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뭘 어쩌겠어요. 범죄자 되는 거죠? 안 된다. 얘 얼른 가서 오해라고 해라. 네가 신고했으니까 네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냐?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네가 가서 싹싹 빌어라 싹싹. 제발 오해라고 해줘라.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어매면서 경찰서에 가서 오해라고 말을 해달라고 비는데 제가 확 뿌리쳤습니다.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 아줌마,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왜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줌마도 그렇고 그 인간도 그렇고 욕심 부리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어요? 돈 욕심에 인생 망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를 지내고 이제는 부부의 연까지 맺었는데 어쩜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가 있니? 우리 아들이랑 살푸듯 끼고 산 세월이 얼만데 너네야말로 진한 인연 아니겠니? 예,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갈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줘라 며느라. 손이 발이 될 정도로 싹싹 비는 꼴을 보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의사 만들었다고 자랑자랑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 이 꼴로 제 앞에서 빌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들도 알겠지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요.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거기다가 이렇게 징역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병원 바닥에서 저한테 빌고 비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대표님, 이게 다 무슨 일인지요? 경찰이라도 한 번 더 부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줌마, 그렇게 욕심만 부리면서 아들이 개천용이라고 자부심에 하늘로 승천할 것 같더니 개천용이 아니라 개천지렁이였나 봐요. 밟으니까 꿈틀거리는 꼴이 딱 지렁이 같은데 말이죠. 꼴이 아주 대단하시네. 시모는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울었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를 어떻게 잡겠어요. 저는 경찰에 그동안 남편이 저지른 짓에 대한 증거를 보냈고 이혼 소장도 같이 보냈습니다. 남편 놈은 그 길로 바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사회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더 볼 것도 없이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모는 재판장에서 울고불고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나요? 재판장에서 소란을 일으킨다고 쫓겨나기까지 한 걸 보면서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요. 결국 저는 깔끔하게 이혼했고 병원은 대표원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제가 되었습니다. 이 병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대표원장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겨 수익을 조금 얻게 되었고 빌라로 이사를 가신 부모님께 다시 집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친정으로 들어갔고 말이죠. 동생은 집안 사정을 알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미국에서 아주 작게 어플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걸 한국 서비스에 연동을 시켜서 국내에도 어플을 런칭하게 되었어요. 나름 반응이 조금씩 오고 있는 중이라서 각종 광고도 붙고 수익이 좀 생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긴 했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동네 미술학원에 취직을 해서 미술 선생님으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제 40대에 접어들었는데 정말 이 세월을 살면서 너무 쇼킹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해요.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인생의 이막을 위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